부담이 빠이. 어이. 자 봅시다.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수능 완성 챙겨 오시고요. 아마 다다음 주부터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수능 특강이 조금 남게 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좀 번거롭지만 두 번 다 챙겨 오셔야 되고요. 화작 하시는 분은 화작 사시고 엄매 하시는 분은 엄매 사시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요 이제 2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갈래복합에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죠? 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애가 은강그룹 회장의 둘째인가 셋째 아들이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진술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을 비판하는 거죠. 지배계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위 계층이라든가 기득권층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자, 다글을 보도록 하죠. 자,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애 세모치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다? 은강그룹 회장입니다. 은강그룹 회장. 근데 세모친 이유가 있죠. 왜요?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에. 노동자 착취. 은강그룹 회장. 노동자 착취. 네. 좀 써야지. 손목이 좀 아프지만. 자, 그래서 노동자 착취한다는 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말고도 계획하고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할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작은 악당은 몰랐다. 작은 악당 여기 줄긋고 작은 악당 여기서 누구? 영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노동 계층이기 때문에 작은 악당이라고 얘기하고요. 됐나요? 자, 발육이 좋지 못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몸속에 모진 생각들만 쳐넣고 사는 이런 부류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죠. 왜 근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자꾸 뺏으려고 그러고 자기네를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 경영, 경쟁, 독점을 통해 누리는 생존을 공박한다, 비판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은 무서운 동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얘는요 지금 노동자들의 현실을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공감하지도 못하고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한데 그냥 지들이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보시면요 그 중독 동물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중독 동물이 서로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이게 악덕 기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죠. 왜 우리 탓해? 니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니네 잘못이지? 그게 우리 잘못이야? 니네 보고 가난하라 그랬니? 아니잖아. 니네가 그렇게 사는 건 니네 팔자잖아. 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되게 꼴배기시죠? 자, 그들은 저희 자유의사에 따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들은 저희 자유의사에 따라 은강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마음대로 공장 일을 놓고 떠날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노동자의 현실에 공감을 못하고 있죠.
왜?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떤데요? 얘네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떠나는 순간 뭐가 막혀버리는데? 생계가 막연해지는 거죠. 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 공장에 들어와서 동물에 손을 담그고 일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됐나요? 마치 인쇄공장 같은 데로 가게 되면 인쇄술만 배워가지고 그것만 할 줄 아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장으로 옮겼을 때 더 좋은 노동 여건을 갖는다? 그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죠. 되나요? 특히나 공장주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다? 이들은요 다들 자기들끼리 커넥팅이 있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 공장에서 나라고 하는 애가, 남경이라고 하는 애가 노동조합을 만들었어. 그래서 노동운동을 했어. 그러면 얘를 잘라요. 자른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들 커뮤니티 같은 데다 싹 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다른 공장에 취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더 열악하고 안 좋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100만 원 받던 내가 잘렸어. 그래서 100만 원 줄 때를 찾았더니 아무 데도 안 줘. 근데 한 군데에서 준대. 얼마? 70만 원이면 일하게 해준대.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까 70만 원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다. 그런데도 찡그린 얼굴을 펴본 적이 없다. 머릿속에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머릿속에는 소위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사회가 들어있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요. 노동자가 지향하는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죠. 즉 현실에 존재할 수가 없는 곳이야. 유토피아라고. 됐나요? 유토피아 책 읽어보셨죠? 거기서 유토피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한다? 하루에 4시간 일해요. 4시간만 일하고 생산물이 있으면요. 그 생산물을요. 가져와서요. 공동 분배를 해요. 나눠서.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게 있으면 공동 창고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그걸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근데 이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며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는 했다. 이상의 현실을 대어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은 생각만 해도 여기 줄긋자 생각만 해도 넌더리가 났다. 여기까지 줄긋고요. 그래서 여기서 경멸적 자세가 들어가요. 경멸적 자세. 자,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영수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변호인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 여기 줄긋고요. 이게 누구예요? 지섭이에요. 지섭이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언제부터? 얘네들이 원래 살던 난쟁이가 살던 그 동네에서부터 지섭이는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됐나요? 거기서 지섭이는 뭐 했냐면 난쟁이네 동네는 못 사는 동네야. 근데 도랑을 하나 건너면 거기는 주택가야.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얘는 가정교사를 하던 애예요. 대학생이고. 됐니? 근데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애라고. 그러다 보니까 난쟁이하고 교류가 몇 번 있었어. 그래서 난쟁이한테 뭐도 줬었다. 책도 선물해줘요. 무슨 책? 1만 년 후의 세계. 이 1만 년 후의 세계는요. 어디에서의 삶이 나와 있다. 달나라에서의 삶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삶은 역시 뭐랑 비슷하게 유토피아랑 비슷하게 모두가 공평하게 사는 곳이었다고. 되니? 그걸 보면서 난쟁이는요. 점점 정신착란이 심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집에 난쟁이랑 같이 서커스 하자고 꼽추가 하나 찾아오거든.
그래서 아빠는 고추를 따라가서 같이 섞어서 할 거야 그랬는데 가족들이 모두가 그걸 다 말려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쟁이가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나서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아빠가 이제 정신장난이 오다 보니까 그게 어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수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아빠는 내일부터 어제 왔던 아저씨를 따라갈 거야. 어제요? 어제 누가 왔었는데요? 이 녀석도 모르는 척하기는. 허리 굽은 아저씨가 왔잖니? 그 아저씨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빠는 서커스를 할 거야. 서커스 광대를 할 거라고. 뭔지 아시죠? 코끼리 쇼나 뭐 이런 것들 막간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웃기는 삐에로 그걸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가족들이 그러면 그걸 말렸던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게 싫었던 거야. 되나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섭이에요. 됐어? 그래서 난쟁이네 집이 철거당할 때 지섭이 그 철거 반원들한테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두드려 맞고 끌려가거든요. 끌려가고 나서는 소식이 없었어. 그러다가 알고 보니까 얘도 은강그룹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하자? 노조운동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됐니? 그러다가 구타당하고 맞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그래요. 자, 보시게 되면요.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인으로 불러냈다. 한지섭이었다.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조금 큰 악당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라고 돼 있잖아. 조금 큰 악당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왜? 얘는 지식인이라서. 아는 것도 많고 더 논리적으로 얘네의 세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죠. 비판을 하겠죠. 그래서 더 큰 악당이라고 한 거예요. 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았다.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손가락이 8개밖에 안 되었다. 프레스에 2개가 잘린 거죠. 됐나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친척분 중에서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장에 취직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톱날에 팔이 딸려 들어가서 옷이 끌려 들어간 거야. 옷 끝이. 그래가지고 딸려 들어가서 팔이 거의 분쇄되다시피 했었어요. 다행히 바로 처치를 해가지고 이게 덜 그렇게 됐지. 팔을 지금도 제대로 못 쓰세요. 완전히 팔이 안 펴져요.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펴져요. 됐나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접합 수술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다? 공장 근처입니다. 됐나요? 그쪽에는 왜 그렇게 프레스에 잘리거나 찍히거나 해가지고 박살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8개밖에 안 되었다. 아버지의 공장에서 2개를 잃었을 것이다. 콧등도 다쳐 납작하게 내려앉았고 눈 밑에도 상처가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에게 손가락 8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빴다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장애하고요. 신뢰성을 연결하고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인물의 비이성적 태도 하고 편견, 그러니까 몸에 장애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72개가 사물에 대한 그의 이해에 끼쳤을 영향을 나는 생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눈까지 잃었다라고 돼 있죠. 그는 객관적인 눈까지 잃었다.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편견을 갖고 역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공장 노동자 주제에 뭘 제대로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됐니? 그것도 손가락도 없는 놈이. 자, 나는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말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내가 떠올린 것은 호수의 물빛, 뜨거운 태양, 나무와 들풀, 거기 부는 바람, 호수를 가르는 모터보트, 잔디 위에서의 스키, 이상한 버릇이 있는 여자아이, 그리고 아주 단 낮잠들이었다. 벌통과 사슴 사육장이 보였다. 낮잠 뒤에 대할 식탁도 떠올랐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지섭이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안락한 분위기의 풍경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이것도 비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남은 나와서 고통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고 있잖아. 됐니? 계속 보시면요. 나는 독서를 하기로 했다. 미래공학과 경제사가 내가 읽어야 할 책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왜 후계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뒤에 것은 이미 상당 부분을 읽었다. 월터 스콧이 인용한 것을 읽다가 나는 웃었다. 월터 스콧이 인용한 것을 읽다가 나는 웃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월터 스콧은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학자거든요. 되나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노동자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 거죠. 됐나요? 자,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공장지대를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할지 모를 폭발물로 꽉 차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는 허풍쟁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겁고 이게 스콧에 대한 평가예요. 이게 스콧에 대한 평가고요. 자, 계속 보시면요.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는 도학자, 학자를 얘기합니다. 학자, 도를 닦는 학자. 그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의 말을 전해 들은 공장주들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맨체스터나 브래드퍼드의 초기 발전 상황이 도학자의 눈에는 사회적 폭발을 향해 치닫는 미친 짓거리로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 궁금증 때문에 나는 졌다. 즉 지섭의 진술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됐니? 자, 그 법정에 앉아있는 한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보기에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자기가 보기에 그것은 강요된 행위였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 주시고요. 고 지섭이 말했다.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살인을요. 억압적 현실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고 지섭이 말했다. 변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요했겠느냐고 묻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의 증거로 세 남매가 은강 공장에 나가 일해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난쟁이 일가의 비문화적인 생활과 난쟁이의 부인이 써온 낡은 가계부를 들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강요된 행위의 증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몰렸는지, 그래서 결국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계속 보시면요. 나는 하도 화가 나 그의 말을 잘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콩나물값,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콩나물값, 소금값, 새우젓값에서 두통, 치통, 약값까지 읽어내려가더니 도시근로자의 최저 이론 생계비, 생산 공헌도에 못 미치는 임금,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구체적 물가하고요. 임금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니네가 주는 임금이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 보란 얘기예요.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됐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열악한 환경을 제시하는 거야. 열악한 환경을 제시한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이 어렵다는 생활 상태를 두서없이 주어 섬겼다. 물론 아버지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은광그룹의 부의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가는 지원과 보호 이게 뭐예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돈 지원해주고 뭐해요? 세금 깎아주고 됐나요? 자 그리고요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의 경영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과 높은 이윤 그래서 이젠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겠다는 인간훼손 자연훼손 거기다 신의 훼손까지 들어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은강그룹의 피해들 이것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난쟁인 큰아들의 말은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것이며 그가 아버지를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지에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변호하는 또 다른 논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압의 중심에 있었고 그곳에 역시 마찬가지로 영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억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억압의 중심이 되는 아버지를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 자 여기서 보시면요. 변호인이 억압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산하회사 공장 종업원들에게 쓰는 억압은 언제나 생존비 또는 생활비와 상관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한다고 지섭이 말했다. 경제적인 핍박 여기 줄거고요. 이게 억압의 구체적 의미죠. 은강그룹만이 아니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그래. 다.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고 싶은데 자식 새끼가 앞에 눈앞에 있고 마누라가 다 떨어져가는 옷 입고 있고 몇 년 전에 산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르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야. 대표적인 악덕 기업으로요. 겁입니다. 그것도 유통. 저는 거기서 제가 알바를 오랫동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알바생이 거기에서 일하는 그 계약직 노동자 말고 그 뭐지? 정규직 말고 계약직. 계약직 노동자보다 돈 더 많이 받아요. 더 많이 받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거기서 알바를 몇 년 해봤거든요. 야간 알바? 야간 알바 하면 한 달에 얼마 나오냐면 화장실 청소 안 해주면 220 정도 줘요. 한 달에. 그리고 화장실 청소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해주면 20만 원 더 줘요. 그럼 240 받아요. 계약직 노동자 얼마 받을까요? 통합연봉제입니다. 통합연봉제라서요. 야간 근무 수당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한 달에 받는 돈이 그때 같이 일하던 형님이 130만 원 받았어요. 130. 야간 근무 수당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농작물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태풍 올라오거나 그러면 비상사태라서 다 출근시켜요. 그럼 그때도 수당 안 줘요. 됐나요? 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밤에 야식 시켜 먹으면 제가 사고 그랬어요. 형들이 저보다 나이가 적으면 5살, 많으면 12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데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그럼 왜 그 돈 받으면서 거기서 일할까요? 딱 하나. 정규직 만들어달라. 정규직이 되면 그 대신에 얘네들은요 되게 좋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보너스 나옵니다. 그 보너스가 월급 100%예요. 월급 내가 300 받는다. 그러면 그 달에는 600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걸 비정규직한테서 뜯어가는. 비정규직은 없어요. 아 너무 심한데 착취구죠. 네,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 또 바뀌었을지도. 근데 그때도 저희 아버지가 거기 간부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봤는데 노조가 있긴 있는데 노조가 힘을 못 써요. 왜? 노조 윗대가리들을 다 구워 삶아버렸거든. 아이고야. 거기 만년 대리 아저씨가 있었거든요. 만년 대리. 나이가 저희 아버지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승진 시험을 못 봐가지고 계속 대리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컨택이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애들 파업한다 뭐 한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을 구워 삶아서 너 이번에 이거 무마시키면 진급시켜줄게. 그래서 과장 진급했습니다. 내 체력. 됐니? 그런 거 많아요. 그런 거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한다고 지섭이 말했다. 그는 계속해 이런 억압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받는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저항권 행사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러니까 억압을요 뭘로 본 거야? 이걸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 거죠. 쟤는 이걸 통해서 저항의 불가피성을 얘기한다. 사회 구조적 문제이면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들을수록 화가 나는 말뿐이었다. 들을수록 화가 나는 말뿐이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요 지석의 논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되나요? 이걸 통해서 서술자의 한계를 부각시킵니다. 즉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논리성도 없는 애예요. 되나요? 이기적인 애일 뿐입니다. 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 최고의 악당은 반대로 우리였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해버렸고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그래서 이게 지섭의 증언을요 요약 제시한 거죠. 나는 앉아서 화를 눌렀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요. 주제는 노동자 계층의 비참한 삶과 고통.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특징 볼까요? 자, 일단은 신빙성 없는 서술자 나오죠. 지 본의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죠. 두
두 번째로는 재판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에 꿈을 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상징적 결말을 보여준다. 자, 네 번째로는요. 비유, 상징, 반어. 됐나요? 이런 걸 통해서 현실 비판합니다. 특히나 아까 이제 그 지섭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서술자의 한계가 부각된 부분 있죠. 거기서 이제 반어적 의미가 강조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듣기 싫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 싫어 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됐나요? 됐지? 넘어갈게요. 메밀꽃 필 무렵. 또 밀꽃 필 무렵이네요. 지겹다. 한 번에 시나리오만 할게요. 시나리오만 할게요.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뭐라고? 동백꽃 필묘이라고. 아, 드라마? 안 그래도 앞 시간에 2학년 애들이 얘기했어. 동백꽃 필무렵이라고 해서 그 무서운 더럽고 혼종 같은 것이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에요. 그거 걔네 나와요 그러길래 걔네가 누구야 그랬더니 그 있잖아요. 그 동주 나왔던 애 그래가지고 강하늘? 그랬더니 애들이 끄덕끄덕끄덕 하더라고. 강하늘하고 걔 누구야? 공효진 나왔다. 우리 와이프가 보는 거 간혹가다 내가 훔쳐볼 때 있는데 그때 봤던 기억이 나더라. 자, 어쨌든 자, 씬 넘버 있죠? S샵. S샵 나오면 이건 뭐예요? 장면 번호죠. 장면 번호가 붙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시나리오죠. 시나리오. 됐나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개울밤 요거는 배경이 되겠죠. 난감한 표정으로. 난감한 표정 여기 줄거고요. 왜요? 건너기가 쉽지 않아서. 장마 때 나무로 만든 다리가 떠내려가 버린 거야. 떠내려가고 나서는 다시 세워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지나가야 돼요. 소설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옷을 벗어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머리에다 얹어요. 머리에 얹고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허생원이 발 헛디뎌서 넘어지고, 그래서 옷 결국 다 젖고, 그래서 그 냇가에 나와가지고 그 말리고 뭐 이런 장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개울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자, 이거 뭐다? 육친의 정을 느끼는 계기예요. 한 번도 자기한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거든. 됐니? 근데 그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식이 있으면요, 그게 또 나름대로 그런 게 있대요. 좀 이렇게 감정 상태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뭉클해지는 게 있대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깡패였거든요. 깡패였어요. 아니, 내 주위에는 그 계층이 되게 넓어. 계층이. 그래서 뭐 의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변호사 하는 애도 있고, 깡패 했던 애도 있고, 날백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됐나요? 날백수는 지금도 요새는 정신 차렸어. 요새는 라이딩해요. 오토바이 타고. 예전에는 제로섬 게임을 했었습니다. 뭐 했었다? PC방에서 일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일이 끝나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로 가요. 그다음에 거기 앉아요. 그다음에 밤새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핫바랑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먹어요. 그걸로 끼니 때우는 거야. 한참을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잠들었다가 시간 되면 이제 알람 맞춰놓고 시간 되면 이제 또 깨요. 깬 다음에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가가지고 카운터에 앉아 있어요. 카운터에서 게임을 해요 또. 24시간을 그랬던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어서 꼬나받고 다시 벌고 다시 꼬나받고 제로섬 게임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조금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편의점 알바를 뛰었었거든. 그래서 편의점이랑 해가지고 두 탕을 뛰었는데 PC방이 망했네. 아, 수익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편의점만 하게 된 거야. 근데 편의점 끝나면 그러면 또 그 돈 들고 쪼르르 어디 가는 거야? PC방. 안 망한 PC방 가서 또 놀아요. 그 짓을 반복했어. 언제까지? 40까지.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었거든. 그랬더니 우리 엄마랑 똑같은 얘기한다. 그러면서 씩 웃어. 나 걔 무서웠어 그때. 근데 요새는 라이딩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라이딩 하다가 피곤하면 쉬어요. 지방에서 PC방은 모르겠어. PC방은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일 안 하더라고. 걔네가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못 잡아도 잘만 나오면 한 500에서 600도 땡겨요. 500에서 600도. 그 대신에 문제는 뭐예요? 위험하죠. 한번 깔면 걔네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수당통.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그 막 있잖아. 보면 중앙선 막 넘어가고 막 해가지고 막 고개 운전하는 그런 분들이나 돈 좀 많이 받고요. 그거 아니고 내 친구처럼 정속 주행하고 더우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메로나 빨고 이런 애들은 한 250, 300 받나? 뭐 그 정도 받아요. 동력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뭐 그걸로 행복하게 살고 있나 봐. 에이,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육친의 정을 느꼈는데 그 깡패 친구가 진짜 자기 이제 손 다 이제 씻고 완벽하게 내가 진짜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 했던 게 감방 갔다 왔어요. 감방 갔다 오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는 상태였어. 이거 꼭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소재 같아.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제 조직에서 마지막 작업 한 번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러 간 거야. 그랬다가 상대편 이제 보스급 되는 애를 담그고는 도망갔다가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깜빵 갔어요. 깜빵 갔는데 그러고는 임신한 사실을 몰랐어. 여자애가 얘기를 안 해줘. 근데 3년 살고는 나왔어요. 3년 살고 딱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는 여자애 어디 가서 사나 궁금해서 이제 수소문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어디 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딱 찾아갔는데 그 여자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딱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그 딱 보고 나서 아 너 결혼했구나.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잘 됐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근데 그 2살쯤 되고 그러면 애들이 낯가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모르는 사람이면 안 와요. 심지어는 엄마 아빠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안고 있으면 아빠한테도 안 와요. 서러워요. 근데 애기가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내 친구한테 올라 그러더래. 그래서 딱 내려줬대. 내려줬더니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제 친구 다리에 폭 하고 이렇게 안기더래. 안기는데 그 순간 자기 애라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도 갑자기 뭐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오더래 가슴에서. 그래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직을 탈퇴하고 트럭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러커가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정수기를 팔더라고요. 에? 뭐지 이 새끼? 그래서 나한테도 한 대 팔았어. 왜 우리 집에 정수기가 2대가 있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정수기 회사가 망했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집 라이더로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육친의 정을 느끼는 그런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요. 허생원 지난 장마통에 떠내려간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았구만 그래. 자 할 수 없지 뭐. 조선달이 먼저 자신의 나귀를 끌고 강을 건넌다.
강을 다 건너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강을 다 건너고 뒤돌아보며 어여 건너와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허생원가요. 동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허생원과 동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됐나요? 그러니까 조선달은 몰라. 조선달이 들었으면 아니 혹시 이복의 동의 자네가 혹시 허생원의 아들 아닌가? 이런 얘기하면서 산통 깰 수도 있죠. 그래서 뭔가 쫄깃한 느낌을 주잖아. 계속 보시면요. 그려 허생원이 동의를 따라 강을 건넌다. 허생원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허생원은 자신의 허벅지까지 오는 강물에 몸을 가누기 힘들어한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거 뭐예요? 암시죠. 넘어진다, 넘어진다, 넘어진다 이런 암시입니다. 그래서 모친은 원래 제천 분이신가? 웬걸요? 원래부터 제천에 살지는 않으셨대요. 아 그럼 모친 고향이 어디야? 시원스럽게 말은 안 해주는데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슈. 봉평?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뭔가? 자 봉평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뭔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봉평이라고 하는 곳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거 뭐다? 처녀와 인연이 있었던 곳이고요. 처녀의 고향이죠. 됐나요? 어머니 고향이 어디셔? 봉평이요? 봉평? 하면서 놀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요 놀라며부터 그럼 아버지 성씨는 뭔가 여기까지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놀라는 이유는 동의가 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보지도 못했는데 알 수 있나요? 지푸라기로 뭘 잘 만들었다고 해서 초서방이라고 했던가? 초서방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냐면요 젊은 시절 생원의 별명이에요. 당황하며 초서방? 자 그래서 당황하며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왜 그럴까요? 동의가요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같은 별명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어? 맞잖아. 나 별명 뭐였게? 중학교 때 남경사님. 남경상인이라고? 네. 중학교 때 뭐였을 것 같아? 뭐였을 것 같아? 말해도 돼요? 어? 약간 가감없이 어? 미친 게요. 미친 게? 왜지? 나는 그래요. 나 이미지 되게 안 좋네. 뭐였을 것 같아? 또라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비슷해? 꼴통이에요, 꼴통. 꼴통. 맞다. 공부 더럽게 안 한다고 꼴통이었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머리가 단단하다고 남돌이었어요, 남돌이. 애들하고 싸울 때 힘으로 못 이기니까 자꾸 헤딩을 했거든. 아니. 그래서 내 머리에 받쳐서 훅가닥 할 뻔했던 애들 많아요. 됐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아쉽게도 또라이입니다. 됐네. 생또라이. 네. 앞에 이렇게 연인 가고 있으면 날도 더운데 손잡고 지랄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얘기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야! 그러면서 달려가고 내 친구가 오 미친 새끼 그런 다음에 막 입 틀어갖고 그러면서 막 끌려가고 그런 적 많아요. 어째서. 그리고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 있죠? 가면 이렇게 아이스링크 있잖아. 그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매달려 있기 막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아 지금 설마. 내가 상상하는 바가 아닐 거라고 믿는. 있잖아. 이렇게 아 설마. 유리칸 있잖아. 여기 안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매달려 있기 뭐 이런 거. 되나? 유리칸? 손 놓치면 그냥 사망이지. 아이스링크를 핏빛으로 아니 물드는 거지. 지선이. 네. 그거 이거 얼마 했는지 알아? 4개 했거든. 명당 5,000원. 아니 선생님 목숨값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들이 쫄리면 돼지 시든가 그러더라고. 안 쫄려 이 개새야 그런다고. 돈이나 준비하시지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밥을 그짓하고 경비 아저씨 뛰어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이겼어요? 당연히 이겼지. 아니 돈 걸리면 이겨야 돼. 그럼 왜죠? 남자들 수명이 짧으니까. 그지까지 했는데 지면 억울하잖아. 남구는 저게 맞긴 해. 남은 어떤 것인가? 자 계속 보시면요. 계속 보시면 초소방이라 했던가 초소방 순간 여기서부터 가를 열자 순간 허생원이 발을 헛디뎌 풍덩 앞으로 고꾸라진다 놀라는 동이 허생원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심리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연출이죠. 동이가 허생원을 잡아 일으켜준다. 안 되겠구먼요. 자 엎혀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어서요. 동이 쉽게 허생원을 들쳐업는다. 생각보다 해깝네요. 해깝네요가 뭐예요? 가볍다. 아니 가볍다. 가볍네. 가볍네요. 자 허생원 동이의 등이 편하다. 슬쩍 못 이긴 척 기댄다. 슬쩍 못 이긴 척 기댄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육신의 정을 느끼는 거죠. 정말 오빠들은 따뜻하다니까. 왜? 어? 자 계속 보시면요. 이렇게까지 돼서 미안하네. 내가 오늘은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한 모양일세. 라고 돼 있죠. 내가 오늘은 메밀꽃 향기에 듬뿍 취한 모양일세.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요. 감정적 동요와 설렘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냥 웃는다.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인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했는데 라고 돼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건 생원에게 뭘 준다? 기대감을 주죠. 그래 지금 모치는 어디 계신가? 아직 제천에 있지요. 가을에는 봉평에 모시고 올 생각인데요. 이 일을 물고 벌면 우리 두 식구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지요. 내내 조심조심 물을 건너는 동이와 그 등에 업힌 허생원. 타닥타닥 타고 있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젖은 옷을 벗어 말리고 있는 세 사람. 오늘 참 이상하네. 어찌 물에까지 빠지고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랬디야? 실은 아까 나귀 생각을 했어. 백근이를 쳐다보면 백근이가 뭐냐 하면 이게 생원의 나귀 이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무거운 짐도 백근만큼 져라 라고 해서 백근이 이름. 어머 너무. 얘는 노동력 착취죠. 영수. 자 계속 보시면요. 백근이를 쳐다보면 나귀? 나귀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거고요. 이 나귀는요 뭐다? 동일시의 대상이다. 허생원과. 그래요. 저 못난 꼴을 해가지고 그 저 못난 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생원도 못생겼어요. 됐나요? 생원과 동일시 됐어요. 자 새끼를 얻었잖아. 새끼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누구야? 동이. 그것도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에게서 말이야. 마을에서 제일 가는 피마. 요거 줄거고요. 이게 뭘까요?
성씨 처녀. 성씨 처녀가 누구 엄마? 동이 엄마. 됐나요? 맞아. 생원이 장가 가는 거보다 더 좋아했지. 저 백근이 새끼 봤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저 백근이 새끼 봤지?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어다니는 것이 어찌나 귀여운지 말이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귀에 대한 애정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새끼만 보고도 좋아했으니까. 그래요? 봉평에만 오면 슬그머니 없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잖여. 아 예. 자 가다가 보면 대충 말할 테니 부지런히들 가세나.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뭐 하려고? 친자 확인 목적이죠. 진짜 그 여자가 맞는지. 그래도 얼굴 태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태가 없어지긴 해요. 저도 저 어렸을 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 보면요 잘 못 알아보겠어요. 완전히 달라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홀쭉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저씨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요. 그리고 그때는 머리도 빡빡 깎고 그랬었어요. 아 지금도 깎지 참. 자 어쨌든 까먹었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내일 대화장 보고는 제천으로 가세요. 생원도 제천으로요? 그래. 모처럼 한번 가보고 싶구만. 같이 동행하려나 동이? 아 그러지요. 가는 김에 어머니도 뵙고요. 동이 먼저 돌아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동이 먼저 돌아와. 왼손으로 나귀의 고삐를 잡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 왼손잡이죠.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과 것들이 덤빕니다. 물어 뜯으려고. 선생님,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왼손잡이는 유전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왼손잡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과 교수들이랑 생물학 교수랑 의학과 교수랑 막 공격을 했거든. 맹공을 퍼붓는데 우리 문학 쪽 교수들은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그거는 문학적 허용이라고 해. 이렇게 한마디예요. 문학적 허용. 그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야. 아니 막말로 홍길동전에서 홍길동 도술 부리잖아. 도술이 있어? 없잖아. 해리포터에서 해리포터 마법 부리잖아. 마법이 있어? 없잖아. 야 반지의 제왕에서 거기서 보면 엘프 나오잖아. 엘프가 있어? 200개의 반지. 없잖아. 그래서 그거 다 뭐다? 그 월드에서는 허용이 된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치워버렸어요. 조선 배경 판타지야. 네. 조선 아니고 일제강점기. 아하. 오케이. 네. 자 계속 보시면요. 판타지 소설이. 네. 그래서 아들임을 암시하고요. 동이도 자네처럼 왼손인가 보네. 예, 어머니가 제 생부도 왼손잡이라고 그러셨어요 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거 혈연관계라는 걸 강하게 다시 한번 못을 박아버리고요. 됐나요? 놀란 표정으로 그려? 라고 돼 있죠. 놀란 표정으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우연의 일치 때문이죠. 아니 뭔 놈이 왼손잡이가 이렇게 넘쳐난디야? 생원도 왼손잡이잖아요. 야도 왼손잡이고 야 아버지도 왼손잡이고 뭐 왼손잡이고 클럽이요 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왜 옛날에는 왼손잡이가요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되게 많이 혼났어요. 우리 아들내미도 양손잡이에요. 원래 왼손으로 뭘 잘 잡고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고 나서는 이제 오른손잡이로 바꿨는데 양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왼손 힘이 오른손 힘 못지않게 세요. 됐나요? 근데 이건 유전이야. 나도 약간 그렇거든.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이건 약간 유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 같다 이 이과 것들아. 알았냐? 네. 자 그려 놀란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걷는다. 다음에 나귀 새끼 보러 가실 때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보고 싶네요. 이제는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네. 이제는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봐도 될 것 같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제 단물 다 빠졌어 그 새끼. 뭐 이런 거죠. 됐어? 뭔 얘기야? 동의가 친자라고 확신하는 거죠. 비정한 남자였네요.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는. 자, 왜 팔렸나? 허허 글쎄. 원 사람도 나도 이제부터는 자네처럼 땅떼기나 좀 사볼까? 땅떼기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땅을 산다는 얘긴데 왜요? 산 집에서 살려고? 정착하려고. 아. 한마디로 가족과의 삶을 소망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아니 생원도 이제 그만 정착해야지 그랬더니 아유 그때 그 처녀나 만나면 내가 정착할까? 그거 아니면 나한테는 이 길이 곧 집이고 여기가 내 인생이야. 이렇게 평생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언젠가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유 나도 이제 땅이나 좀 사볼까? 됐나요? 본격 땅 투기. 네, 시나리오입니다. 좋네. 자, 자네가 땅을 사? 참 말다가도 모르겠네.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린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방울 소리라고 하는 거 요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생원의 설렘을요 청각적으로 제시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사람이 가벼운 걸음으로 달빛 기울어진 길을 걸어간다. 달빛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건요 시간의 흐름도 상징하고요. 왜냐면 얘네가 초저녁에 출발하거든. 됐나요? 초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대화장으로 가다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제천으로 빠지겠죠. 자 그리고요 이거 희망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달빛, 희망이겠죠. 됐나요? 완전 껌껌한 조명 하나도 없는 시골길 걸어봤다. 달이 비칠 때 걸어봤나요? 실루엣 보이거든요. 보여요, 실루엣이. 명확하진 않아. 그냥 여기가 길, 여기가 밭, 요 정도. 근데 길 가다가 그 길이 중간에 이렇게 뭐 파여 있거나 그렇잖아. 그러면 100%예요. 허거덩이야. 한 다음에 오 씨발 존나 무섭네.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 나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 그치? 자 주제는요. 아이고야. 자 떠돌이 삶의 애환과 그리고 육친의 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특징은요. 첫 번째로는요 구체적 단서를 통해서요 이걸 통해서 암시를 극대화한다. 그리고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냐면요 원작보다 인물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묘사하는 부분보다는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내면의 우회적 제시가 들어간다. 그래서 상징적 소재라든가 그리고 행동과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시하죠. 됐나요?